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이 장치예요, 이 장치. 여기가 뭐냐면 인터넷선을 꽂는 자리죠. 여기가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메인보드에 꽂히는 자리예요. 메인보드에 대를 꽂고 여기다가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컴퓨터들은 통신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사서 꽂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인터넷선을 꽂을 수 있게끔 아예 기계 컴퓨터 뒷면에 있지요. 이 부분을 NIC라 그래요.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 랜 포트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허브예요. 허브. 우리 공유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모는요. 요 뒷면에 보면은, 공유기 뒷면에 보면은 요렇게 선들을 꽂을 수 있는 장치가 4개까지 있어요. 4개까지. 그 4개를 우리는 허브라 그래요. 허브. 이거는 통신을 하는 컴퓨터끼리 여기다 8개를 연결하면 8대 컴퓨터가 이 장치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허브는 인터넷하고 상관없고 그냥 자체 네트워크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 좀 복잡해요. 이건 복잡합니다. 인터넷 속 꽂는 선이 하나, 둘, 셋, 4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끝에 메인보드에다 꽂아가지고, 인터넷 선을 4개를 꽂아가지고, 인터넷 선로를 4개를 관리하는 거죠. 우리 하나만 있어도 되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건 브라켓이라 그래. 브라켓. 요거는 슬림 컴퓨터에 들어가는 브라켓이고, 얘는요, 이거 일반 컴퓨터, 데스크탑.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좁잖아요, 두께가. 그러니까 여기 라사, 요 속에 보면 라사가 있는데, 라사를 풀러서 요 작은 거에다 꽂아가지고 조립을 하면 슬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건 슬림에 안 들어가겠는데? 이 자체가 아주 양이 많아서. 그렇죠. 예. 자, 이런 장치들이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사실은. 예. 쉬운 거는 아니라고 보죠. 자, 허브는 뭐냐면 아까 선을 여러 개 연결해주는 장치가 허브예요. 그런데 이제 허브는 크게 스위칭 허브, 더미 허브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가 빨라요. 더미 허브는 느립니다. 더미 허브는 느리고요. 지금은 더미 허브 안 써요. 과거에는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싸서 저렴한 더미 허브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위칭 허브도 싸요. 네. 아까 그 8개 꽂게끔 하는 장치 허브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만원대면 삽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30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만원대면 사요. 2, 3만원에도 좋은 거 2, 3만원 사고. 우리 강의실 요 앞자리에 강사 자리 옆에 보면 허브가 있어요. 수십 대 컴퓨터가 네트워크 연결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제 옆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포트 허브. 요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나머지 여기 구멍이 쭉 있죠? 8개 24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기가비트예요. 기가비트. 그러니까 기가로 인터넷 있죠? 그거 다 지원해주는 유선이죠. IP 공유기라고 되어 있네요. IP 공유기. 그럼 여기다 인터넷선만 꽂으면 24대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는 거죠. 유선입니다. 유선. 무선은 아니죠. 그렇죠? 무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선을 하려면 무선 공유기를 사가지고, 유무선 공유기를 사가지고 거기 뒤에 포트가 있죠. 선 꽂는 데가 있었죠. 걔를 여기다 연결해 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얘는 다 유선이니까 그렇고요. 뭐 싸요. 비싸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막 2, 300만원씩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센터의 초기에 제가 한 14년 전에 여기 강의를 하러 왔을 때 그때 허브들은요 국내에서 수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 미국으로 보내는데 무슨 배 타서 보내는 배 타 비행기도 아니고 배 태워서 그러면 갔다 왔다 한 달 걸려 수리해 갖고 오는데 그럼 한 달 동안은 그 강의실을 인터넷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유 얼마나 쉽습니까? 예. 유무선 공유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들이 많이 쓰는 공유기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싸네, 그렇죠? 비싸.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비싸겠죠? 그냥 이런 거 쓰면 되지. 저희 집에 이런 거 써요. 안테나 4개짜리. 예. 저는 한 4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좀 내려갔네,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 뒷면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하나 살짝 건너뛰어서 하나 있죠. 여기에 모뎀이 들어가요. 모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안방에 있는 컴퓨터 또 건너방 컴퓨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허브라 그래요. 허브.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비싼 것들은 안테나가 뭐 5개짜리도 있고요. 안테나가 긴 것도 있고요. 이건 안테나 6개야. 아, 여러분 댁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100평짜리다 그럼 이거 써야 돼요. 안테나 6개짜리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은 그냥 단층이야. 한 30평 내외 정도 돼. 30평이면 그러면 아까 안테나 3개짜리 이거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되게 비싸네요. 그렇죠? 뭐 비싼 건 이유가 있으니까 비싼 겁니다. 이것도 좋죠. 고시원 같은데 이거 하나 쓰면 돼요. 나 혼자 쓰면 방 하나에다 놓고 나 혼자 쓰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기가 인터넷은 안 되고요. 기가 인터넷은 안 되지. 고시원은 기가 인터넷 지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방방마다 고시원에 하나 들어와요. 그럼 그 선을 여기다 꽂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 혼자 유무선 인터넷을 하는 거죠. 노트북도 와이파이 쓰고 스마트폰도 와이파이 쓰고 하려면 이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 10,000원이면 사니까 이런 걸 갖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리피터예요. 리피터는 평상시엔 잘 없어요. 왜냐면 통신은 거리가 멀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도 저 외야수가 공을 던지면 이 투수한테 포수 쪽으로 휙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몇 번씩 거쳐오잖아요. 만약에 거기 있는 외야수 선수가 획 던졌더니 공이 막 손 평 하고 착 왔다 그러면 다 공격하는 사람 다 죽지 아웃하지 뭐. 마찬가지로 통신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신호가 떨어져요. 그거를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리피터입니다. 근데 브릿지는 예,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A라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B라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할 때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브릿지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뭐냐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적 경로. 아까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저쪽으로 가려면 비동기식 방식으로 흩어져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느 길이 제일 빠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쫙 가는 거죠. 라우터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요,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이 게이트웨이예요. 그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외모는 잘 몰라요. 자, 여기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이게 게이트웨이 장치입니다. 게이트웨이 장치인데 자세히 보면 잘 모르고 하여튼 통신 선로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손 꽂는 데는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여기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연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림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예. 라우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 그랬죠? 컴퓨터 A라고 하는 A에서 컴퓨터 B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A에서 B로 보내야 되는데
통신 선로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가야 되거든. 그럼 그걸 라우터가 알아서 신호를 보내면서 받으면서 아 여기가 좋겠다 하면 그걸로 쭉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이 어딘지 찾아주잖아요. 그런 게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해서 도착 때까지 괜히 돌아서 가면 힘들잖아. 기름값 많이 들고. 예, 그런 거. 라우터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우터 뒷면. 앞면은 아까 잠깐 간단하게 보였고요. 여기 스위치 있고요. 여기 이제 선들 연결하는 거 있고요. 복잡해요. 이건 시스코 라우터라고 써있네. 그렇죠? 시스코는 뭐냐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커다란 기업에서 쓸 때 쓰는 겁니다. 리피터. 증폭하는 거죠. 리피터.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리피터. 브릿지 연결해 줄 때 쓰는 거. 이런 그림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뭐 시험에 그렇게 복잡하게 내진 않으니까. 인터넷은 뭔지 아시죠? 인터넷. 자, 아주 예전에는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수강 신청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돈 내고 여기다 신청을 하죠. 예전에 제가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기 광화문에 가면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충정로에. 거기 단과 학원들이 있어요. 영어, 수학 이런 데 가면 줄 서가지고 인기 있는 선생님 새벽같이 가서 줄 서가지고 수강료 내고 등록하면 몇 시 타임 신청하고 그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창구 학원 내에는 컴퓨터끼리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이 얼마나 되고 수강 신청이 얼마나 됐는지 각각에 있는 선생님 컴퓨터에서 딱 열면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허기사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렇게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 네트워크예요. 폐쇄적 네트워크.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제가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하는 거죠. 이 광석 컴퓨터는 센터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하면 돼요. 어떻게? 집에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잖아. 센터하고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의 연결의 기술로 전자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 환경을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편해졌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있어요. 공공기관 업무는 그 컴퓨터 아니면 못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행하는 컴퓨터는 등초본만 발행하지, 그 다음에 뭐더라? 인감 있죠, 인감. 인감 발행 못합니다. 인감 발행하는 컴퓨터가 팅팅 놀고 있어도 그 컴퓨터 갖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못해요. 정해져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쓰는 거는. 금융기관도 그래요. 금융기관에 그 창구에 가면 입금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 상담하는 데서는 그걸 또 못해요.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엑스트라넷은 뭐냐면은 나와 연관된 사람이니까, 나는 연관된 강사니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즉 현대차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납품업체 있잖아요. 납품업체는 현대차 소속은 아니지만, 직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업무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엑스트라넷. 그러니까 인트라넷이 좀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룹웨어는 뭐냐면 그룹들끼리 사용하는,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룹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 로그인하면 카페, 블로그, 전자우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출석부로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는 여기 직원들하고 강사들 외에는 못 써요. 이제 그런 건 인트라넷으로 연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강의실에 오면은 강의실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포토샵, 아래안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돈 주고 사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그룹 있잖아요.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 소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쓰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직원들끼리 뭐 업무 연락할 거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넷미팅 뭐 이런 거, 넷미팅. 넷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서 거기에 사용자를 부르면 되지. 센터장님, 뭐 여기 주임, 그다음에 팀장님,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호출하면 되지. 그래서 업무 연락할 거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룹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룹웨어라고 하죠. 그룹웨어. 지금은 거의 안 쓰더라고. 아래한글도요. 아래한글도 쪽지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한글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IP 있잖아. IP. 컴퓨터는 IP는 다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컴퓨터가 영업팀 1과장 컴퓨터 IP가 몇 번이다 그러면 그 IP 주소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을 호출하죠. 그럼 과장님 컴퓨터에 띵동 하고 아무개가 보냈다고 쪽지가 뜹니다. 카톡처럼 뜨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겠죠. 점심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뭐 먹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래한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냥 카톡 같은 거 하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는 아래한글에서도 에이 그럼 빼버리자 그래서 지금은 안 나와요. 별 기능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인터넷 어떻게 연결해요? 우리 가정의 인터넷 어떻게 연결해요? SK텔레콤, KT 이런 데서 연결하는 직원이 와서 AS기사나 설치기사가 와서 연결해 주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화선을 연결하면 ISDN인데 지금은 ISN 안 써요. ADSL도 안 쓰고 ISDN도 안 쓰죠. ISDN은 디지털 선로로 보내주는 건데 지금 이거 안 씁니다. ADSL, VDSL도 안 써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 뭐 쓰는 거예요? 전용선? 전용선이라고 볼 수도 없지. 그냥 초고속 인터넷 그 뭐라 그래 그거를 하여튼 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선이 들어오죠.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네. 여기는 없으니까. 기존에 전화선을 연결하는 건 ADSL과 VDSL입니다. 지금 이걸 안 하고요. 저것도 있어요. KT나 SK텔레콤에는 FTTH라는 선로가 있어요. FTTH는 뭐냐면 벽단자까지 광통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요. 여기는 컴퓨터는 벽단자 여기 컴퓨터하고 여기 모뎀 있잖아요. 우리 모뎀이 아니라 공유기 아까 허브 있었다 그러잖아요. 허브. 이 허브까지는 일반 인터넷 선이에요. 일반 인터넷 선. 그리고 이 허브에서 우리 건너편 강의실 204호인가 저 강의실이 메인 허브실입니다. 저기 지금 어르신들 한글 공부하시는데 그 메인 허브 위에다가 막 짐도 싸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혹 가가지고 다 치워놓거든요. 그 메인 허브 고장나면 난리 납니다. 거기에 광통신이 연결돼 있어서 빛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관리사무소까지만 광통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부터 각 세대별로는 일반 인터넷 일반 선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FTTH라고 하는 거는 광고가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광고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광고를 없애는데 벽단자까지, 아파트 벽단자까지 광통신이 아예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벽단자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로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그게 비싸요.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월당 뭐 3만 얼마씩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기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기가 인터넷. 근데 말이 기가 인터넷이지 기가 속도 안 나옵니다. FTTH를 연결하면은 기가 인터넷이 기가 속도가 나와요. 벽단자까지 인터넷이 광통신으로 나와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선로는 광통신이 가니까는 빨리겠지만
벽단자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벽단자까지는 일반 선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빨라요. 예. 또 여기 제가 SK텔레콤을 쓰는데, SK텔레콤 저희 가족 구성원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공짜로 써요. 인터넷 공짜로 쓰는데 물어봤어요. 가서 보니까 팻말에 뭐가 붙어있더라고. 기가로 인터넷 지원 이렇게 써있길래 물어봤어요. 공짜로 쓰는 집인데 기가 인터넷 바꿀 수 있나요? 했더니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SK텔레콤 기가로 인터넷이 안 들어와 있대요. 아직. 그래서 아직 못 쓴대요. 기가로 인터넷이 KT 거는 들어왔어요. 저희는 KT는 들어왔는데 SK텔레콤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게 들어온 거 확인이 되면은 이제 신청하면 무료 인터넷도 기가로 인터넷을 쓸 수 있대요. 이게 물어봤죠. 전용선은 뭐냐면 우리 센터같이 이렇게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가정에서 받는 그런 선로를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십 대 몇백 대가. 그래서 전용선을 따로 받아요. 가정에서 받는 건 전용선이 아닙니다. 일반 선로예요. 일반 선로. 전용선이라는 걸 따로 받는다. 그 얘기인데 우리 가정에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없네. 표현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원급의 전송속 용량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 있죠? 시험에 나지는 않습니다. 1.44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인터넷이 100메가예요? 근데 여기 1.54메가, 44.736메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누가 써? 6.3메가짜리 누가 쓰냐고. 100메가도 느려서 1000메가짜리 기가로 인터넷 쓰는데. 근데 이런 전용선은요 44.7메가짜리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사용료가 뭐 1000만원 이래요. 이거 이런 거 쓰는 게,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전용선을 써요. 그게 비싸요. 저희는 다 씁니다. 우리가 컴퓨터마다 쓰는 요금을 센터에서 내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때 나오고 이제는 안 나올 겁니다. ADSL, VDSL도 지금은 안 나와요. VDSL, ADSL 여러분 써보셨어요? 이거 역사 속에 사라진 물건입니다. 옛날에 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전화선을 꽂아가지고 통신하던 거예요. 모뎀. 여러분 뒤에 모뎀 주잖아요. 우리 컴퓨터 설치하면은, 인터넷 설치하면. 근데 그 모뎀에 인터넷 전용선을 붙는 게 아니라 전화선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KT 전화선을. 근데 ADSL은 보내는 속도, 받는 속도가 서로 달라요. 받는 속도가 에 비해서 보내는 속도가 한 10분의 1 정도 느렸었어요. 근데 VDSL은 보내는 속도, 받는 속도가 서로 똑같은 걸 VDSL이라고 합니다. ADSL은 비대칭. VDSL은 비대칭은 비대칭인데 얘는 더 빨라졌다. 그리고 속도는 똑같아졌다. 이게 지나가고 나서 옛날에 뭐더라, LG 파워텔레콤 뭐 이런 거, 파워콤 이런 거 있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인터넷선. 그 광고가 나왔죠. 광고 재미있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친구야 반갑다고 뒤통수를 딱 때렸더니 조폭이야. 이때 필요한 건 속도. 막 도망가는 장면 나왔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그게 그 100메가 인터넷선 광선이죠, 광선. 그거를, 광랜. 이거를 소개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VDSL은 속도가 얼마냐? 13메가예요. ADSL은 4.7메가고요. 4메가, 4.7메가. VDSL은 13메가. 근데 광통신은 100메가. 그게 누가 VDS 씁니까? 저는 이제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ADSL, VDS 쓰다가 광통신으로 넘어왔지만은 보통 안 썼거든요. 그 다음에 FTTH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반 가정까지 광통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뭐 엄청나게 빠른 거죠. 광섬유 보셨어요? 광섬유? 광통신하는 광섬유? 광섬유는요 고무호수처럼 속에가 뚫려 있어요. 그 뚫린 속에 거울처럼 붙어 있습니다. 거울. 글로 빛을 보내면 거울이 반사를 시켜서 빛의 속도로 가는 겁니다. 광통신, 광섬유라는 거죠. 되게 좋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광섬유 한 10cm, 20cm 되는 거에다가 밑에 색깔을, 전구를 붙이면 불빛이 끝에 빼렁빼렁 달린 것처럼 보이는 거 있었어요.
광섬유를 이용해서. 공장에 가면 광섬유 자르고 남은 것들 싸게 사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팔고 그랬었어요. 예. 그걸 보고 신기했었죠. 왜 끝에 빛이 보이니까. 광통신 FTTH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쓰면 좋은데, 지금은 또 FTTH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또는 이제 가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그 단자함까지, 집 앞에 있는 단자함까지 광섬유가 들어오는 건데, 저희 아파트는 광섬유 안 들어와 있어요. 관리사무소까지만 들어와 있어요. 관리사무소까지. 이건 좀 불편했던 거죠. 자, 모뎀은 합성어입니다.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 모듈레이터 앤 디모듈레이터의 줄임말, 합성어가 모뎀인데요. 먼저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변조라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PC에서 저쪽 PC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홍길동이가 서울에서 뭐를 보내냐면은 전자우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일지매가 미국에서 전자우편을 받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디지털이지만 선로가 있잖아요. 선로. 이 선로는 뭐예요? 이 선로는 아날로그예요. 우리 광섬유든 광통신이든 뭐든 다 이거는 아날로그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디지털 방식에서 어떻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뀐 애가 저쪽으로 미국 컴퓨터에 갈 때는 다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변조. 이걸 변조라고 부르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복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조. 그러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꾸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변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복조라고 하죠. 복조. 그래서 합치면 뭐다? 변복조 장치. 모듈레이터 앤 디모듈레이터 줄여서 모뎀. 여기 모듈레이터 앤 디모듈레이터 모뎀. 그러니까 모뎀은 변복조 장치다. 디지털을 아날로그 통신으로 바꿔서 아날로그로 광통신을 통해서 쫙 간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위성으로 가든 뭐로 가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 컴퓨터에서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모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 코덱이란 말이 나와요. 코덱. 밑에 코덱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코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음성은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자, 음성은 아날로그죠? 이건 아날로그 정보예요. 아날로그 정보입니다. 이거를 PC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아날로그 정보를 뭐로 바꿔야 돼요? 디지털 정보로 바꿔야죠. 그냥 파일로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재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아날로그로 재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저장을 하고 다시 재생 명령, mp3 플레이어라든지 재생을 하면 아날로그 파일로, 아날로그 형태로 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쓰이냐면은 컴프레스, 디컴프레스의 줄임말 코덱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코덱도 있어요. 우리 곰플레어로 재생을 하면 뭐 코덱이 안 맞는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코덱은 뭐냐면 컴프레스, 압축, 디컴프레스, 해제. 자, 코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 압축과 해제.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얘를 재생할 때는 풀어서 재생하거든요. 그 또 하나의 코덱은 뭐냐면, 아까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이 됐다가
그리고 얘를 재생하게 되면 아날로그 형태로 재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로 재생하면 뭐가 돼요? 디디디디디디디 이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디지털 재생한 거 들어보셨죠? 이번 내리실 정류장은 이거는 사람이 목소리를 저장한 겁니다. 이거 사람이 목소리로 저장한 거예요. 녹음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서서울호수공원 가면은요, 서서울호수공원 안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로봇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키보드로 써요. 키보드로 써가지고 재생 그러면 서서울호수공원 안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되게 딱딱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는 요즘 아침에 운동 나가거든요. 걷기 운동하는데 가보니까 좀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진 거지 뭐 성능이. 예. 그러니까 코덱이라는 말, 모뎀이라는 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용어들이에요. 모뎀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책에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IP 주소. IP 주소는 우리가 앞에도 잠깐 나왔었죠. 예, 게이트웨이가 뭐니, 뭐 DNS가 뭐니 이런 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IP 주소 4는 8비트씩 4 4부분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은 255, 0에서 255까지 10진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A 클래스는 뭐고, B 클래스는 뭐고, C 클래스는 뭐고, 이걸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묻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IPv6은 IPv4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종류 형태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IPv4와 IPv6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IPv4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비트씩 4개 32비트로 되어 있고 10진수로 표현되어 있고 각각을 점으로 구분하고 클래스가 5개가 있고, IPv6은 뭐라고요? 16비트씩 8개 128비트로 되어 있고 각 데이터를 16진수로 표현하는데 각각 콜론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0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고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는 3가지 캐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정도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IPv6은 왜 나왔다? IPv4가 고갈 상태가 됐기 때문에 확장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도메인은 여러분 아시죠? www.naver.com 뭐 이런 게 도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도메인과 연관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